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조선시대에서 이 붕당 정치 지난번에 좀 봤었고, 이제 조선시대를 크게 우리가 두 덩어리로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계기가 되는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 관련해서 좀 보고, 이 전쟁을 보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어떤 후반부의 내용을 또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가 한 500년 정도 되죠, 역사가. 이 500년을 덩어리로 우리가 그냥 보고 있진 않고 시기별 특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전과 확연하게 다른 뭔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계기가 되는 중간에 사건이 큰 게 두 개가 나와요. 이 전쟁들을 겪고 나서부터는 이 전쟁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정치, 사회, 문화 부분들이 너무 달라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란과 호란이라는 두 개의 전쟁 이전을 조선 전기라고 하고, 요거 뒷부분을 조선 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외란이랑 호란, 서로 상대한 국가가 달라서 이름이 저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일본과 전투를 치른 게 있고 청나라하고 싸웠던 호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쟁 한번 볼 텐데, 외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전투라서 전쟁도 몇 년씩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쟁의 진행 과정이 있고요. 여기 때때마다 중요한 어떤 사건들, 조그마한 전투의 어떤 이름들이 있는데, 요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관련 인물이랑 장소랑 그리고 어떤 전투였는지 요런 거를 기억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외란. 외란도 우리가 보통은 임진왜란이라고 그냥 한 덩어리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7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7년 내내 한 거는 아니고 또 중간에 휴전 협상을 했던 것들이 등장을 또 하게 되는데, 임진왜란도 맨 처음에 발발했었던 거를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나중에 잠깐 휴전 협상을 했다가 다시 발발을 하는 거를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임진왜란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전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개 과정. 여기에 꼭 알아두기라는 거는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요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더라라는 거니까, 요것도 같이 읽어보면서 이거를 신경 쓰면서 이론 내용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전투를 좀 기억을 해라. 탕금대 전투가 있고 진주대첩, 행주대첩, 명량해전이 있는데 순서를 기억하라고 나옵니다. 순서 내기 되게 좋겠죠? 좀 길고 이름들도 다채롭다 보니까 확실하게 임진왜란의 과정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되는 과정. 일단 왜군이 침입을 하죠. 우리는 사실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바다 건너쪽에 사는 국가다 보니까 바닷가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부산 지역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자, 부산 지역으로 부산진 쪽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이 부산진의 첨사 정발이라는 사람과 동래부 부사 송상현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우리가 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에 비해서 왜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1592년에 발발 당시에는 요 부산이 뚫리면서 이들이 계속 위로 쭉쭉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산이 뚫릴 때에도 한성에서는 일본이 지금 쳐들어왔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걸로 막 싸우고 있어요. 오보다, 아니다, 왔는데 뭐 걔네가 뭐 대단하게 뭐가 있겠냐 하는 식으로 탁상공도는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무서운 속도로 이들이 올라온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면 거리가 좀 있잖아요. 거리가 좀 있으니까 이 충주 지역에서 중간 지점에서 확실하게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충주라고 하면은 한반도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이 한반도 지도에, 전체 한반도 지도에 가운데 배꼽 부분에 해당하는 중심 부분에 충주가 있어요. 여기가 뚫리면 이제 서울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거거든요. 충주라는 지역에서 이 결정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기도 지형을 잘만 이용했다면 일본을 좀 딜레이 시키거나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일이 진행은 안 됐는데, 충주의 탕금대 전투, 이게 이제 큰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전투 중에 하나인데, 신립 장군을 보내요. 신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 사람들한테까지 명성이 자자했었던 굉장한 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조 입장에서는 이거 일어났을 때가 다 선조 임금이거든요. 신립을 보내면 될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내심 기대를 하면서 충주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배수진을 치는 기법을 씁니다. 배수진이 뭐예요? 배수진?
앞에 적군들이 있고 뒤쪽에 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은 평야지대를 끼고서 탕금대에서 뒤쪽에는 막 강이 흐르고 앞쪽에 적군이 있으니까 뭐 후퇴할 데가 없는 거예요. 뒤로 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싸우는 거를 배수진을 치고 싸운다라고 속담처럼도 얘기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탕금대를 골랐을까? 저들은 굉장히 준비된 무장과 시뮬레이션을 다 마친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별다른 준비 없이 지금 사람들을 끌고 나간 상태인데 충주가 전투 지역으로 결정이 됐다면 탕금대보다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데보다 우리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 지형을 알잖아요. 뭔가 계곡이 있다거나 첩첩산중이라거나 이런 거를 잘 활용했으면 됐을 텐데 그 충주 지역도 다 똑같은 데가 아니라 거기 문경세제 있는 쪽에 가서 쓰면은 그쪽에 계곡이나 산지 지형을 잘 활용했으면은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었는데 드넓은 벌판을 전투의 장소로 선택을 하면서 이제 패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전을 했는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군대하고 저들 군대하고 숫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같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일본은 아주 오랜 전투 끝에 일본이라고 하는 왜 우리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중국도 엄청 싸웠던 시기가 있잖아요. 일본도 그런 시기가 있어요. 뭐 심할 때에는 60개 넘는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막 싸울 때가 있었는데 일본도 일본 나름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마무리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사람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서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바깥쪽에 공공의 적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이전에 계속 전투가 지속됐었던 시기의 병사들이기 때문에 전투라고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에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땠느냐? 우리는 일본이랑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일본은 그 직전까지 전투 시대였지만 우리는 이 당시에 임진왜란이 발생을 했을 때 거의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200년 정도 가까운 시기까지 이 정도 사이즈의 큰 전투가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없는 이를테면 평화로운 시대가 너무 오래 지속이 돼서 창을 들고는 있지만 이거 실제로 실전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 실제 전투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병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임하는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배수진 같은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합한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 패배. 칠립장군도 여기에서 전사하게 되고요.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정부는 그야말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준비를 했겠어요. 그냥 주르륵 쭉쭉쭉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때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일본의 발목을 잡은 승전보를 울리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유일하게 딱 한 명만이 일본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 라고 준비를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수군만이 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북선 아시죠? 거북선. 거북선이 건조가 되고 나서 시험 발사까지 전부 맞춰보고 거북선 건조로부터 보름 정도 지난 시점에 임진왜란이 발발을 해요. 이 사람만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승전보가 처음 울려온 장소들은 대체로 다 이순신이 지키고 있었던 바다였고요. 가장 크게 승리했었던 전투가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한산도 대첩이라고 있습니다. 별표가 땡땡땡 쳐져 있죠. 별표. 이순신의 수군이 한산도에서 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전법으로 크게 승리를 했었던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바다가 막히니까 일본인들이 좀 고전을 하게 돼요. 일본인들의 원래 계책은 뭐였냐면 쭉쭉쭉 올라가서 순식간에 한성을 점령을 하고 나서 전쟁을 빠르게 치고 끝내겠다 이거였는데 전투가 길어지면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전라도랑 충청도 지역을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러면 전투가 길어져도 돼요. 그쪽에 곡창지대다 보니까 여기에서 군량미 같은 거를 공급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순신의 수군한테 지금 발목이 다 잡혀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도 길어지고 전쟁 물자를 공수해 오는 것도 바다를 통과해야 되는데 바다는 이순신이 지키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과정들이 나왔던 거죠. 움찔하는 사이에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도 이제 순식간에 침략을 당했다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해요. 정부가 차린 건 아니고 여기저기 각지에서 일본인들이 너무 왔다더라, 지금 전쟁이 났다더라 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시킨 거는 아닌데 지역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의병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양반들도 참여를 하고 일반인들도 참여를 하고 의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초의 의병장으로 알려진 사람은 홍위 장군 곽재우가 있습니다. 이 곽재우가 제일 처음 일어나서 의병을 모아가지고 승전을 울렸던 이 의병장 중에 하나입니다. 곽재우와 고경명 등등의 의병장들이 쭉쭉 나오면서 전국에서 의병의 활약으로 일본인들이 또 고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대첩, 진주대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첩이 나오죠. 진주성에서 드디어 육지에서도 승전보가 울리게 되는데 진주 목사 김시민이 굉장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진주대첩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평양성을 다시 찾는다. 사실 우리가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서울에 있었던 충주가 무너졌을 때 이미 이 정부에서는 중앙에서는 왕의 피난을 이제 준비를 해요.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는 거 금방이니까. 그래서 선조는 한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죠. 위로 피난을 떠나게 되고요. 피난을 떠나서 평양성까지 올라갔는데 한성 뺏고 나서 또 쫓아오니까 평양도 버리고 또 의주까지 올라갑니다. 평양성도 뺏겼었어요. 그런데 의주에서 국경만 넘어가면 우리나라 임금이 망명을 하는 건데 거기서 국경을 넘지는 않고 우리가 명나라에 SOS를 쳐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줍니다. 그 명나라 군대와 조선의 군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조명연합군이 뺏겼던 평양성을 탈환을 이제 하게 되고요. 나중에 한성도 다시 되찾게 돼요.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에 승리하면서 우리가 승전을 울리면서 조금씩 전세가 역전이 되는데 가장 큰 승전보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대첩이죠. 행주대첩이 있습니다. 행주대첩. 권율 장군, 그 유명한 권율 장군이 그 고양시 쪽에 있는 행주산성에서 굉장한 승전을 울리게 되죠. 되게 소수로 엄청난 대군을 막아낸 대첩인데 요거 세 개가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에요.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이 있습니다. 이제 뭔가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가고 있어요. 뭔가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사상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곡창지대 확보에 실패했고 이순신 장군 때문에 바다가 막혀가지고 공급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휴전협상이 시작됩니다. 일본이 휴전을 넌지시 제시를 해요. 휴전협상을 하자. 우리도 전쟁을 창졸간에 당하다 보니까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휴전협상을 했는데 이걸 제의는 했는데 우리가 이걸 받은 게 아니라 조명연합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명나라죠. 그래서 명나라하고 일본이 휴전협상을 해요. 뭔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서로의 니즈가 너무 달랐고 실제로 일본은 진짜로 협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군열을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도 이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니까 뭐가 나오냐면 전쟁 도중에 훈련도감이 설치가 돼요. 조선이 휴전협상을 하는 도중에 우리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일본의 이 조총부대였거든요. 이 조총이라는 걸 보고서 우리 놀래가지고 우리도 총 쏘는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훈련도감은 전문 직업 군인들이 있는 데인 거예요. 여기서 뭘 하느냐면 총 쏘는 포수, 활 쏘는 사수, 창이나 칼을 쓰는 살수 세 종류의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훈련도감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도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이제 실제로 싸우는 거, 나라를 지키는 게 1인 집단을 육성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하고 있을 때 휴전협상이 결렬됩니다. 일본은 실제로 휴전할 생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협상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조선이 8도죠. 8도. 조선 8도 중에서 4도를 할양을 해라. 절반을 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거 주면 이제 휴전 이제 끝나고 가겠다 우리는. 이거를 주던지 그리고 명나라의 그 공주를 왕녀를 일본에다가 시집 보내라. 이거는 사실 명나라를 되게 열받게 하고 절대로 이거를 휴전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들어간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휴전 조건을 내세워서 명나라도 분노하고 우리도 거부를 하면서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됩니다. 그게 정류 제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할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3년 동안 휴전협상을 했는데 안 됐어요. 일본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정류 제란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생략된 과정들이 조금 있는데 유일하게 승전을 거듭했었던 이순신에게는 전쟁 7년 동안에 굉장한 개인적인 불행이 닥칩니다.
뭐 자기 가족도 죽고 아들도 여기서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이순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모함도 당하고 백의종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너무나 큰 불행은 뭐냐면 이순신을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대상 중에 임금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명성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순신 장군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할수록 본인은 도망쳤잖아요. 선조는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고 그거 잘못됐다는 거 본인도 아니까 이런 부끄러움과 이 분노를 이순신 장군에게 선조가 좀 쏟아부은 점이 있어서 이 통제사 자리도 다 뺏어버리고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전투를 이끌 사람은 이순신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수군에 복귀도 시키고 그랬어요. 다시 복귀시켜줬을 때 했던 게 바로 이 명량해전인데, 이순신이 명량해전 당시에 갖고 있었던 배가 12척입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저기 뭐 1000척이 넘는 배가 쏟아져 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명량에서 이거를 일본의 수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주 좁은 협곡으로 이들을 유인을 하고 한꺼번에 이 대군의 수군이 펼쳐서 이렇게 싸우지 않는 장소로, 얘네들도 협곡을 지나쳐가지고 하나씩 와야 되는 장소를 또 고르고, 그리고 이제 명량 쪽에 울돌목이라고 굉장히 조류가 가파른 데가 있는데, 이렇게 물이 오고 이렇게 오는데 보이면 가끔 보면 소용돌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는 지점과 물살이 해류가 바뀌는 시간대가 또 있어요. 밀물 썰물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자연의 어떤 현상을 활용을 해서 명량해전에서 굉장한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세계 그 해군사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언급이 돼요. 이순신 장군이 영국 해군 교과서 같은 데 나와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명량해전에서 말도 안 되는 승전을 거두고 일본인들은 이순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를 갖게 돼요. 조선의 바다마저도 이순신을 돕는다, 이순신 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의 바다의 신처럼 명명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승전보를 하게 되는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전쟁도 지금 열세에 접어드는 시점에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해버리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조선에 남아있었던 장군과 일본 군사들이 급하게 철수해서 도망을 가거든요. 이제 지금 전쟁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도망가는 일본군을 쫓아가면서 했던 게 이 노량해전이에요. 쫓아가면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도망가는 애들을 쫓아가면서 전투를 했는데, 여기서 이순신이 사망을 합니다. 쫓아가는 전투를 하면서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게 되고, 아직도 왜 여기서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엄청난 전투를 벌이면서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가 너무나 우세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망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전쟁은 끝이 나고요. 이순신도 여기에서 사망을 하면서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전투는 종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근 7년을 벌어졌어요.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냈고요. 국토는 그야말로 쑥대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나 논밭이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어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이전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전쟁 뒤에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나라 쪽에서는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의 기능이 굉장히 세집니다. 비변사가 뭐냐면 이거 원래 임시기구예요. 국방이랑 관련된, 그러니까 전쟁이 나거나 뭔가 국경 지방에 뭔가 이변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설치하는 국방 임시기구인데, 임시기구인데 지금 전쟁 기간 내내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도 전쟁을 수습하는 업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변사가 임시기구가 아니고 상설기능처럼 바뀌었어요. 상설기구처럼 바뀌고요. 임시기구였던 비변사는 기능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급기야는 모든 정무를 의정부가 해야 되는 일까지 전부 도맡아 하는 최고의 국정기구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비변사의 과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비변사 기능이 엄청 세졌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유약조라는 거를 나중에 체결을 하게 되는데, 선조 다음에 왕이 된 광해군은, 이 사람은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죠. 전쟁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일본이랑 우리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침략을 당했는데. 근데 일단 일본하고 기유약조를 통해서 다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이라고 하는 걸, 무역이나 이런 거를 전격 재개를 한 건 아니고 소통을 아주 단절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체결을 해요. 이거 왜 하느냐?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로를 다시 송환하고 교환하는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단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기후약조를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통신사 파견인데 이 통신사를 파견하고 주고받은 기록들이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파악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9세기 초반까지는 조선의 발전된 문물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는 루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통신사 같은 걸 보내주지 않으면은 발전된 문물을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그때그때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조선의 통신사 관련된 기록물을 2017년에 유네스코에서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돼요. 일본으로서는 대단히 어찌 보면은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기록들이죠. 통신사를 맞이하는 비용이 거의 굉장한 예산을 책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통신사 한 번만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가르치는 입장처럼 전달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통신사 파견 부분이 또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필요에 의해서 경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도 막부라고 하는 일종의 군사정권이 형성이 되죠. 일본의 에도 막부는 대표자 쇼군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통신사를 꼭 조선에 파견을 요청을 하게 돼요. 조선에서 통신사를 보내준다는 건 그 막부의 쇼군이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대외적으로 확인을 받는 거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한가요? 우리나라 조선도 왕이 바뀔 때마다 중국의 황제한테 고명이라고 하는 임명장에 도장받아 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받아오면 중국의 황제가 네가 다음 조선 왕이구나 이걸 인정했다는 거고 정당성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통신사에 파견받는 걸로 일본은 그걸로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요거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기출자료로 보기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는 비변사 쪽입니다. 비변사라고 하는 관청이 원래 어떤 관청인지를 인지해 놓으시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해군 뒤쪽 부분에 이제 전투하고 관련된 전쟁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광해군인데 광해군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했겠는데 우리 역사상 보기 드문 굉장히 실리적인 감각을 갖춘 임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해군을 폭군이라고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식의 시선으로는 보고 있지 않고요. 이 광해군이 했던 것 중에서 뭐 중립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시행했었던 정책들 꼭 알아두어라. 대동법과 중립외교는 이제 별표를 치고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대동법을 왜 하느냐? 우리 세금을 여러 가지를 내잖아요. 조세를 내고 이 공납을 납부하고 특산물을 납부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징발해가는 거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는데 일단 전쟁 때문에 이거 셋 다 힘들어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고 뭐 세금 노동력으로 끌고 갈 만한 남성 자체들의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세를 내기도 힘들어요. 농토가 지금 너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납을 내는 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공납이 이제 현물, 특산물로 내야 되는 건데 세금으로 내는, 예를 들어 세금으로 내야 되는 사과가 있다고 쳐볼게요. 사과를 내가 10알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관청에 가서 관가에 가가지고 요게 요번에 내는 공납입니다 하고 사과 10알을 갖고 가면 그 관리가 김간에는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 세금을 납부를 한 게 됐는데 그 세금을 납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가져간 사과 10개를 자꾸 트집을 잡는 거야. 크기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안 돼. 다시 가지고 와. 아무리 좋은 사과를 가져가도 납부가 안 돼요. 납부가 안 돼. 그러면 누가 생기느냐? 이거를 한 번에 납부해주는 전문 납부 대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대리인이 나중에 등장을 하게 돼서 이거를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건데 중간에 업자가 하나 끼는 거예요. 그럼 이 업자가 내가 사과 납부용으로 사과 10개 구해가지고 내가 통과시켜 줄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한 사과를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수수료가 붙겠죠. 10알만 내면 되는데 가령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5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그거를 받는 감독관과 이 대리업자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수료를 나눠 먹기를 아마 하지 않았겠어요? 수수료를 내는 이런 대리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직접 납부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굉장한 폐단을 겪었던 게 이 공납입니다. 공납. 그래서 특산물을 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걸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솔루션이 나왔냐? 특사물로 안 내면 되지 않느냐.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걸로 똑같이 내면 되지 않느냐. 이거를 공납을 특산물로 내지 말고 자기 토지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쌀이나 동전으로 다 같이 똑같은 걸로 납부합시다.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토지 결수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고 했으니까 땅이 많은 사람들은 싫겠죠. 근데 내 땅은 별로 없고 소장농이거나 어차피 그렇게 많은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이게 훨씬 좋겠죠.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은 되게 싫어하는 거고 실제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던 백성들한테는 되게 좋은 제도였어요. 그래서 대동법을 실시한다는 건 진짜로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거를 실시한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당연히 반대가 어마어마해서 바로 실시를 전국으로 하지는 못했고 경기도 지역에만 한정해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걸린 시간이 한 100년 정도 돼요. 너무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양반들이겠죠. 땅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걸 실행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징을 갖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유명한 허준의 동의보감이 완성되는 것도 요 시기입니다. 허준은 선조와 광해군을 둘 다 모신 이 최고의 의사라고 알 수 있겠죠. 우리의 전통 한의학을 싹 정리를 해서 동의보감이 이때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중리배교 부분이 있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약간 명나라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명나라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네 나라 전쟁도 아닌데 사람 보내, 물자 쓰고 돈 쓰고 전쟁이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자기네 나라의 속국이라고 생각했었던 우리가 막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걸 또 체면적으로 외면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도와준 거죠. 너무 과하게 도와주고 명나라가 굉장히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싸움 도와주다가 돈도 돈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빼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서 명나라가 점점 쇠약해졌어요. 이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이 명나라가 쇠퇴했을 때 저기 명나라 윗동네에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금이 이제 이렇게 치면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명나라하고 후금이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이제 명나라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명나라가 뭘 요청하느냐? 이번엔 니네가 우리 도울 차례야. 하고 군대를 보내라고 요청을 해요. 도리상 줘야겠죠. 우리도 명나라 군대 도움 받았잖아요. 의리상으로는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근데 광해군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우리 전쟁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잘 보니까 앞만 봐도 명나라가 질 것 같아요. 근데 괜히 명나라 도와준다고 군대 파견했다가 명나라가 진짜로 망해버리면 저 후금이 그 다음 턴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떡해요. 전쟁 또 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상태가 그런 전쟁에 한 번만 더 나면 이거는 회생 불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도 도리상 아주 안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뭘 하냐면 파견은 하기는 합니다. 근데 신용만 하기로 해요. 강홍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불러다가 내가 파병을 보내긴 할 건데 굳이 우리가 가서 이기지도 못할 전투에 우리의 희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 가면은 전투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치고 빠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후금하고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은 나의 이 편지를 전해라 하고 뭘 주냐면 후금에게는 우리는 진짜로 너네한테 아무 안감정이 없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관계가 이러다 보니까 명나라가 하도 그래가지고 억지로 군대를 보낸 거다. 우리는 후금과 좋게 지낼 의향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이제 따로 내려준 거죠.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를 해서. 그래서 강호림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들이 선주에 서가지고 먼저 선봉을 잡겠다고 한 다음에 와 하다가 투항해버립니다. 후금에 투항해요. 그리고 후금 쪽에다가 광해군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후금은 광해군 마음에 드는군 이렇게 했지만 이게 조선의 선비들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이 의리가 너무 없잖아요. 아니 뭐 이런 쪽팔린 짓을 하다니 임금이 하면서 난리가 나요.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난리가 나서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적을 많이 만들었죠. 광해군이 이걸로 굉장히 반대파를 양산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조반정의 핵심적인 빌미로 이 중리외교가 들게 돼요.
그리고 인조반정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서인 쪽이 이제 몰락해 있었던 서인이 인조를 추대를 하면서 광해군을 몰아내는 게 인조반정이죠. 명분은 중리배교, 이 말도 안 되는 창피한 중리배교와 폐모살제. 광해군이 자신의 계모였던 인목대비를 이 서궁에 유폐하고 내치고 어머니를 내치고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잔혹하게 죽였다. 이걸 네 글자로 폐모살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복잡한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 영창대군이 죽은 거에 사실 광해군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광해군을 지지했었던 북인들이 저지른 사건이었죠. 그래서 폐모살제,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였다. 이거는 천륜을 저버린 행위다. 이건 유교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광해군을 요 명분으로 폐위를 시키고 인조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 광해군의 중리배교의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고 있네요. 원정군 가운데 1만은 평안도와 함경도의 정예병만을 훈련하여 이제 장수와 병사들이 서로 익숙하니 지금에 와서 경솔하게 바꾸기는 어렵다. 그대는 명나라 장수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만 말고 오직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패하지 않게 알아서 처신을 잘 해라. 신용만 잘하다 와. 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사료를 해석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도 최소화하고 후금한테 미운 털도 안 박힐 수가 있었던 건데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제공을 지금 했다라는 거죠. 요 사건으로 광해군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로 왕이 바뀌고 나서 두 번째 치명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호란입니다. 이것도 두 번이에요. 정묘호란이 있고요.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서인이 집권합니다. 서인 정권이 집권하는데 인조는 광해군을 비난하면서 임금이 됐기 때문에 광해군이 잘못됐다고 했던 게 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명배금입니다. 명나라한테 다시 러브러브를 하고 후금을 오랑캐라고 무시하면서 배금 정책을 하는 거죠.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 후금이 상당히 기분 나빴겠죠. 후금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이걸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금이 명나라를 완전히 흡수하고 나서는 그 다음 칼날을 우리나라 쪽에 대버리고 마는 거죠. 광해군이 이거 막으려고 중리배교한 건데 자 밑에 보니까 이괄에 난 다음에 사실 인조반정 때 이게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반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반정이 성공했다. 그러면 논공행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을 나눠줄 거면 골고루 나눠줘야죠. 그런데 인조반정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 중에서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공신책봉의 차별을 좀 받아요. 그리고 중앙이 아니고 국경지대 한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불만을 품게 되고요. 난까지 일으키게 되는데 이괄의 난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나머지 세력들이 후금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인조의 즉위는 사실은 이런 불법이 있었다 라면서 이 후금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후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광해군이라는 애가 참 괜찮았는데 지금 인조쟤는 아주 듣기 싫은 말만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빌미로 광해군의 보복을 한다는 명분으로 침략을 해요. 이게 정묘호란이에요. 이게 정묘호란이에요. 우리는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갔고요. 정봉수라는 사람과 이립이라는 사람이 의병을 이끌고 항전을 합니다. 정봉수는 용골산성에서 이립은 의주에서 항전을 하게 되는데 후금의 전투력이 굉장히 압도적이었고요. 우리가 뭘 맺냐면 정묘약조라는 걸 맺어가지고 자 이제 우리는 형제다. 당연히 이제 후금이 형이고 우리가 동생입니다. 우리로서는 여기에 선비들 입장에서는 오랑캐랑 형제관계를 맺다니 하는 부들부들한 사건이었어요. 형제관계를 맺게 되고요.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명나라는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고 후금이 중국 땅을 꿀꺽 삼키게 됩니다. 후금은 중국의 어떤 중원을 차지하고 나서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고 대국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이번에 조선에게 형제관계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임금과 신하관계를 요구한 거죠. 청나라가 임금이고 우리가 신하가 되는 요거를 요구를 해요. 조선 내부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 청나라 못 이기니까 일단 그냥 합시다 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저 후금 애들 저거
옛날에 그 여진족 애들 아니야? 오랑캐 애들 아니야? 이런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살 수가 없다. 전쟁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인조 쪽 사람들은 주전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에 침략을 하는 게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게 병자 호란입니다. 전개 과정을 보면 인조가 또 피난을 부지런히 가요. 원래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강화도까지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게 인조의 패착이었죠.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고요. 임경업 장군이 백마산성에서 뭐 항전하고 뭐 전투가 이긴 전쟁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열세였고요. 남한산성으로 피난 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거기가 약간 천혜의 요새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겨울이 다가오니까 우리도 별다른 식량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못 들어오게 하면 뭐예요? 지금 추워 죽겠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결국 남한산성에 갇혔어요. 청나라, 청태종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직접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남한산성 내부에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말까지 잡아먹으면서 버티다가 결국에 항복을 합니다. 항복한다고 하니까 태종이 바로 항복하지 말고 여기까지 나와서 하라고 장소를 지정해줘요. 거기가 삼전도입니다. 삼전도에 가가지고 항복을 하면서 그 머리를 땅바닥에 막 쾅쾅 소리나게 찌으면서 막 절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삼배구 고두례라는 굉장히 치욕적인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어요. 이걸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삼전도비라는 게 있어요. 삼전도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기 서울의 그 강남에 그 송파 있는 쪽에 잠실 쪽에 있어요. 그 호수 석촌호수 있는 데 가면은 이 삼전도비가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1번, 2번 왕자를 인질로 끌고 갑니다. 인질로. 청나라 심양의 볼모로 이들이 끌려가게 되고요. 두 번째 왕자였던 복림대군이 이 뒤에 효종으로 등극을 하는 사람입니다. 난리가 났죠. 이 병자호란은 우리의 패배로 끝나게 되고 이 난리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 청나라랑 어떤 관계가 되느냐. 나중에 이 뒤에 인조 다음에 효종이 즉위하고 나서는 효종은 마음속으로는 미워해요. 마음속으로는 청나라를 굉장히 미워해서 언젠가 반드시 북벌을 하겠다라는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북벌을 추진은 해요. 중요한 건 추진이에요. 추진. 실제 하진 않았어요. 하지는 못했고요. 북벌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송시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거를 보복하자라는 북벌을 추진만 합니다. 실제 실행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군대를 키운 거를 가지고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선정벌에 출전을 하거든요. 효종 때 청나라가 야 우리 지금 전쟁하는데 저기 러시아 쪽이랑 너네도 군대 보내. 그래서 나선정벌을 할 때 우리나라 조총부대가 파견이 됐어요. 2번이나 나갔는데 아주 전공이 좋아가지고 그쪽의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원하는 대로 북벌을 하지는 못했네요. 그리고 효종 뒤에 나중에 또 뒤쪽에 나오는 숙종 임금 때에 요때부터 우리가 조금 국격을 좀 회복을 해가지고 나라의 힘을 회복을 해서 청나라하고의 국경을 명확하게 긋는 작업도 숙종 때 하고 이 숙종 때 이제 우리가 드디어 숙종 등극하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성곽도 조금 수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은 요때가 되어야 벌어지는 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나라하고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 쪽에 우리가 이쪽이라고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청나라는 아닌데 여긴데 이런 식으로 땅을 가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숙종 때 양국의 대표를 다 초청을 해가지고 백두산 일대를 쫙 보고서 여기부터 이제 우리 경계점이야 라고 결정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결정한 장소에다가 비석을 세워놓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주변국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됐는가 요런 거 좀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출문제 볼게요. 1번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탐방 계획서인데 가의 격전지를 가다 진주, 통영, 부산이라고 나와 있네요. 진주성, 김시민 등이 왜군에 맞서 전투를 했고 한산도, 이순신, 하객진, 동래읍성, 송상현 이거 임진왜란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료를 보고 이것은 임진왜란이구나 라는 거를 찾았다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안 맞는 거 지금 고르면 돼요. 조헌이 금산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이건 맞는 얘기.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했다. 이거는 임진왜란이 아니고
호란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호란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서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곽재우, 임진왜란 때 가장 처음 일어났었던 의병장 중에 하나고요. 신립이 탕금대에서 전투를 했었죠. 졌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2번만 아니네요.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병자와 호란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곳은 제주의 행원포구입니다. 인조반정으로 폐위돼가지고 강화도 등지로 유배됐었던 이 왕은 이후 이곳을 통해서 제주도로 들어와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사람, 광해군이죠. 그러면 광해군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찾을게요. 집현전이 설치되었다. 집현전 하면은 주로 이제 세종조 시기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광해군하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비변사가 폐지되는 거는 광해군보다도 한참 뒤의 일이죠. 한참 뒤에 흥선대원군 등장하는 고종 때로 넘어가야 돼요.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이게 광해군이 하는 거죠. 공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대동법을 시행을 하는 거 광해군이 했었던 일이고요. 사군 육진이 개척이 돼서 오늘날의 한반도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세종 때 일입니다. 이건 세종 때 일, 그래서 2번에 3번. 3번 볼게요.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문왕으로 만나는 한국사. 청성령이 지나느냐 초하구는 어디쯤인가? 요 시조를 좀 보시고 자 밑에 설명을 보니까 위 시조는 이 전쟁 당시에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한 다음에 복림대군이 청의 볼모로 끌려가면서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고 왕자가 끌려간 사건이니까 병자호란이 되겠죠. 병자호란. 자, 그러면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걸로 맞는 거.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그쵸?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안 돼가지고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된 거죠. 1번이 답이네요.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항전을 하는 거는 이건 병인양요죠. 병인양요. 한참 뒤에 나오는 사건. 김윤후가 적장 살리타를 용인의 처인성에서 사살하는 처인성 전투는 고려시대 때 대몽항쟁 가운데 나오는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운 전투 얘기였어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 거는 임진왜란 때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전쟁 병자호란에 해당하는 거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맞는 것은 남한산성을 나와서 삼전도에 도착한 왕께서 청황제 앞에 나아가 항복의 예를 행하였다. 블라블라블라. 그 수가 수만 명을 헤아렸다. 삼전도의 굴욕이네요. 삼전도의 굴욕. 그래서 우리가 병자호란에 패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뒤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 골라볼게요. 북벌이 추진되었다. 틀리진 않죠. 북벌을 하려고는 했잖아요. 이 뒤에 효종이라는 사람이 등극을 해서 북벌을 하려고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실행을 하지 못했을 뿐 나머지 오답 정리해 볼게요. 강화도로 천도하는 거는 조선시대 이 병자호란 이후의 일이 아니고 이 고려시대 때 대몽항쟁할 때 무신정권이 했던 거죠. 쓰시마섬을 정벌하는 거, 쓰시마섬 정벌하는 거는 고려시대 말기에 창왕이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세종이 이종무를 보내서 또 한 번 했었죠. 최씨 무신정권이 붕괴하였다. 이거는 대몽항쟁의 끝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에 일어나는 걸로 맞는 것은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나오는데 주로 문제가 나오는 패턴을 보면은 이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거 뒤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을 섞어놓고서 문제를 골라보는 게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의 시간적인 단계별의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섞여 있더라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전쟁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 두 전투를 묶어서 양난이라고 합니다. 요 양난 이후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